그날 법정에서 딸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서류 한 장을 꺼냈죠. 그 안에 담긴 건 딸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진실이 뒤집힙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영상의 끝에는 가슴 벅찬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부 법정은 오후 햇빛이 창문 틈으로 얇게 스며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청석은 조용했지만 공기엔 묘한 긴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서윤아가 앉아 있었고 손목에는 얇은 수갑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죠. 윤아는 정면을 보려고 애썼지만 눈이 자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검사는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철을 올려두고 차분한 얼굴로 판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은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라며 조용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듯 했어요. 그때 방청석 맨 끝줄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 명이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죠. 검사는 준비된 듯 명의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증인 신청을 확인했습니다. 법정 서기가 증인 한 명이라고 또렷하게 부르자 방청석 여기저기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명의는 가방을 무릎 위에서 조용히 정리하더니 단정한 걸음으로 통로를 걸었습니다. 검은 코트 자락이 흔들렸고 신발 굽소리가 법정 바닥에서 또각또각 울렸죠. 윤아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명의는 단 한 번도 피고인석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윤아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물기가 번졌어요. 증인, 피고인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검사의 질문이 날카롭게 떨어졌습니다. 명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지도 않고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 방청석이 한번 크게 술렁였고 곧장 법정 경위가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윤아는 입술을 깨물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고 손등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의는 증인석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반듯하게 서 있었죠. 검사는 회사 자금 유출과 관련해 증인이 확인한 사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명의는 마치 낯선 사건을 설명하듯 날짜와 숫자를 차분히 나열했습니다. 윤아의 변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연필을 쥐었다 놓았다 반복했고 박수진은 방청석에서 윤아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검사가 증거 제출을 요청하자 명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새 것이 아니라 몇 번이나 접었다 펼친 흔적이 있었고 모서리가 살짝 달아 있었죠. 명의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정리해 법정 서기에게 건넸습니다. 서류에는 계좌 이체 내역과 결제 승인 기록, 그리고 내부 회계 자료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검사는 그중 한 장을 들어 올려 판사에게 보여주며 피고인 계좌로 들어간 금액을 강조했습니다. 윤아의 어깨가 움찔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윤아는 더는 참지 못하고 변호인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왜 저렇게 찍혔는지 몰라요. 변호인은 윤아의 팔을 살짝 눌러 진정시키며 말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명의는 그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자료가 피고인의 횡령을 뒷받침한다고 보십니까? 명의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만 놓고 보면 혐의가 분명해 보입니다. 윤아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입안에서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법정 규정에 막혀 크게 나오지도 못했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발언을 자제하라고 경고했고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명희는 그 경고가 떨어지는 동안에도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단단해서 오히려 금이 간 유리처럼 위태로워 보이기도 했어요. 검사 측 신문이 끝나자 유나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변호인은 증거의 출처와 작성 경위를 따져 묻기 시작했고 명희는 법률가답게 질문의 틈을 비껴갔습니다. 증인은 이 자료를 직접 확보하셨습니까? 명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말을 덧붙였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마지막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듯 눈이 멍해졌습니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지정하며 오늘의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법정 경위가 일어나십시오라고 외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한꺼번에 났죠. 유나는 수갑이 채워진 채 피고인 대기 통로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때 유나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진짜로 이렇게 할 거예요? 명희는 잠시 유나 쪽으로 고개를 돌릴 듯 하다가 끝내 그러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통로를 지나 법정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유나는 그 뒷모습이 멀어지는 동안 눈을 깜빡이지도 못했고 눈물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유나의 가슴은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죠. 그리고 그 차가운 장면은 오늘의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더 큰 싸움이 시작됐다는 신호처럼 남았습니다. 저녁 7시가 가까워지자 법원 복도는 퇴근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형사법정 앞긴 복도에는 아직 재판을 기다리는 가족들, 변호인들과 짐을 정리하는 서기들이 뒤섞여 있었죠.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내려앉아 사람들의 얼굴을 더 창백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서윤아는 피고인 대기 통로에서 나와 복도 한쪽에 잠시 서 있었고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법정 문이 닫힌 방향을 계속 바라보다가 멀어지는 발소리를 붙잡듯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유나의 시선 끝에는 검은 코트 자락이 보였고 한 명이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유나는 복도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어머니의 팔꿈치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명희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지만 곧바로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유나는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입술로 억울함을 쏟아내려 했고 목구멍이 막혀 말이 꺾였습니다. 명희는 유나를 똑바로 보지 않은 채 손목을 빼내려는 움직임만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유나는 손에 힘을 더 주며 어머니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은 차갑고 젖어 있었고 마치 마지막 남은 끈을 붙잡는 사람처럼 간절했죠. 유나는 자신이 횡령을 하지 않았고 계좌에 찍힌 돈의 흐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명희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숫자와 기록이 모든 걸 말해준다는 듯 냉정하게 정리해버립니다. 유나는 그 말이 칼처럼 느껴져 가슴을 움켜쥐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법정에서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믿었던 걸 떠올렸죠. 하지만 현실의 명희는 딸의 기대를 받쳐주지 않았고 오히려 무너뜨리는 쪽을 선택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유나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오래 쌓인 결핍과 분노가 섞인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억울함보다도 더 큰 말을 뱉어버리고 맙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
복도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명희의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명희의 숨이 한 번 걸리는 게 보였죠. 그러나 명희는 곧바로 유나의 손을 떼어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과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유나는 그 떨림을 잡아내려는 듯 어머니의 얼굴을 위로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시선을 피해 복도 끝을 바라보고 딸의 눈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마음을 숨기려 했죠. 그때 박수진 변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복도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진은 유나를 먼저 부축해 세우고 곧바로 명희 앞에 섰습니다. 수진의 손에는 얇은 사건 기록 파일이 들려 있었고 손가락이 꽉 쥐어진 채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명희에게 유나가 억울하다는 정황이 많고 수사 기록의 빈틈이 뚜렷하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명희는 수진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척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반복합니다. 그 말은 마치 자신에게도 들려주는 주문처럼 단단했죠. 수진은 한 발 더 다가가 오늘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가 너무 완벽하게 유나만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누군가 설계한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는 질문이 복도 공기를 찔렀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고 눈물 속에서 희미한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그 희망을 키워주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수진을 비켜 지나가며 증거가 나오면 그때 이야기하라는 말만 남겼죠. 그 말에는 냉정한 성급기뿐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려는 듯한 낯선 여백도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여백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한 채 답답한 얼굴로 유나를 바라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명희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초록 불빛이 켜지고 문이 열리자 명희는 곧바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머니의 등을 향해 말을 던지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유나의 입안에서 뜨거운 숨만 새어나왔죠. 닫히는 문틈 사이로 명희의 얼굴이 잠깐 보였고 그 짧은 순간 명희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눈물인지 분노인지 혹은 단지 오래된 피로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자 유나는 복도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유나의 울음이 터졌고 숨이 끊어지듯 흔들렸죠. 수지는 유나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며 지금은 무너지지 말자고 마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도 유나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의 법률사무소에는 이른 햇빛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의 모서리를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와 있었고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눈가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와 있었죠. 그녀는 서랍 가장 안쪽에 손을 넣어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철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서류함을 여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명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냄새는 과거를 부르는 신호처럼 그녀의 기억을 서서히 끌어올렸습니다. 서류함 안에는 날짜가 바랜 문서들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중 맨 위에 놓인 한 장의 표지가 명희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표지에는 또렷하게 찍힌 사건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 그 아래에는 불기소 처분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죠.
명희는 서류를 꺼내 두 손으로 잡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류 가장자리는 손때로 달아 있었고 여러 번 접혔다 펼쳐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조서와 진술서, 그리고 내부 보고서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명희의 눈을 찔렀고 그때의 공기와 소음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 시절 명희는 검사였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는 완전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책임을 대신 떠안는 방식으로 유지됐습니다. 명희는 서류 위에 손바닥을 얹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숨은 고르게 유지되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문득 책상 위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자 속에는 어린 유나를 안고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명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명희의 표정은 지금과 달리 부드러웠고 세상이 아직 무섭지 않아 보였습니다. 명희는 액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서류가 다시 세상에 나오는 순간 그 사진 속 웃음도 함께 흔들릴 것을 알고 있었죠. 명희는 서류를 다시 덮고 한 장 한 장 정리해 서류철에 넣었습니다. 그 과정이 마치 마음을 접는 의식처럼 느리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책상 한가운데 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조용철 판사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오래된 동료를 마주한 사람처럼 말없이 명희를 바라봤죠. 조용철은 사무실 안의 분위기를 한눈에 읽어낸 듯 서류철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명희는 그 시선을 느끼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철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유나의 재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어제 법정에서 본 명희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죠. 명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유나의 사건에 자신이 깊이 개입할수록 딸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용철은 그 말 속에서 명희가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는 30년 전 사건을 언급하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짚었습니다. 명희의 얼굴이 굳어졌고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사건이 이미 법적으로 정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용철은 법과 진실이 항상 같은 방향은 아니라고 덧붙였죠. 그 말은 명희의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명희는 서류철을 다시 서랍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다시 한번 거리를 두려는 사람처럼 서랍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조용철은 더 말을 잇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그는 진실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마디 남겼습니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명희는 혼자 남아 서류함이 들어있는 서랍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결단과 두려움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명희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어제 복도에서 터진 울음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과거와 현재가 이미 같은 선 위에 올라섰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오후 유나가 근무하던 회사의 재무팀 사무실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풍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모니터를 바라본 채 키보드를 두드렸고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잔잔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박수진은 방문증을 목에 걸고 재무팀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외부 감사 자문이라는 명목이었기에 직원들은 그녀의 존재를 크게 의심하지 않았죠. 수진은 유나가 사용하던 컴퓨터 앞에 앉아 천천히 전원을 켰습니다. 바탕화면은 깔끔했고 개인적인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파일 목록을 하나하나 열며 날짜와 수정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회계 자료가 정해진 규칙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숫자 흐름 속에서 수진은 어딘가 불편한 리듬을 느꼈습니다. 그 리듬은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일정했습니다. 수진은 특정 기간의 자금 이동 내역을 확대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계좌에서 해외 법인 계좌로 빠져나간 금액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죠. 더 이상한 점은 그 승인 기록에 유나의 전자 서명이 끼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나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금액임에도 결제 라인은 단순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수진은 결제 구조를 다시 확인하며 중간 단계가 의도적으로 생략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누군가가 유나를 최종 책임자로 남기기 위해 설계한 것처럼 보였죠. 수진은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끼며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파일 이름을 바꾸고 외장 저장 장치에 조심스럽게 복사합니다. 이 순간 이 자료가 유나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회사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폭탄이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때 재무팀 직원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수진의 모니터와 손놀림을 유심히 훑고 있었죠. 수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감사 체크리스트를 화면에 띄워놓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직원은 외부 감사 일정이 언제까지인지 묻고 수진은 무난하게 답했습니다. 직원이 돌아서자 수진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틈도 없이 팀장 자리에 앉아있던 인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가 섞여 있었고 수진은 더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진은 필요한 자료를 모두 챙긴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무팀 문을 나설 때까지 심장이 목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이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에야 수진은 손에 쥔 저장 장치를 꽉 쥐었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선 수진은 곧바로 명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수진은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하며 연결된 계좌 명의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흐름의 끝에는 강민재라는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회사의 얼굴이자 대외적으로 신뢰받는 사장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은 명희에게 자료를 건넸습니다. 명희는 말없이 서류와 화면을 번갈아 보며 집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명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명희는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혐의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도 함께 보였죠. 사무실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명희는 자료를 모두 확인한 뒤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법정에서 보였던 냉정함과는 다른 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진실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였습니다. 명희는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민재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수진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경로를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정과 역할을 나누며 밤샘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명희는 그 순간 서랍 속에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이 싸움은 유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신과도 연결돼 있음을 깨닫습니다. 명희의 얼굴에는 결심에 가까운 그림자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회사 건물의 지하 주차장은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 켜진 공간에는 차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바닥은 낮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명희는 기둥 뒤에 서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재의 차량이 이 시간쯤 출차한다는 정보는 이미 확인한 상태였죠. 명희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손가락은 그 봉투를 놓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만남이 단순한 대면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에서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명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고 차 문이 열리며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민재가 휴대전화를 보며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명희는 기둥에서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명희의 모습에 강민재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곧바로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꿨습니다. 명희는 인사를 건네지도 않고 곧바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서 몇 장의 종이가 빠져나와 강민재 앞에 펼쳐졌습니다. 해외 계좌 이체 내역과 법인 자금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는 자료였습니다. 강민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게 명확히 보였습니다. 그는 이 자료를 어디서 구했느냐고 빠르게 묻지만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주차장의 공기가 갑자기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명희는 이 자금이 윤아의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설계된 흐름임을 짚어냈습니다. 결제 구조와 승인 경로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차분히 나열했습니다. 강민재는 부인하려 했지만 손짓과 시선이 제각각 움직였습니다. 명희는 윤아에게 모든 책임이 몰리도록 만들어진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그 말이 이어질수록 강민재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다음 재판에서 이 자료들이 공개될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강민재는 법적 절차를 운운하며 명희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자신감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 두려움을 확인하며 싸움의 방향이 옳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강민재는 한 발 물러서며 거래를 제한하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사건을 조용히 정리할 방법이 있다는 식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명희는 그 제안을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이 일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라는 태도였습니다. 강민재의 표정은 그제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명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았고 오히려 무엇을 알고 있는지 두려워했습니다. 명희는 이 만남이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등을 돌렸습니다. 강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그의 거친 숨소리만 메아리처럼 남았습니다. 명희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며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봉투의 무게가 아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요. 그 무게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까지 포함된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명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윤아의 얼굴이 떠올랐고 복도에서 터진 울음이 다시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명희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며 주차장의 어둠이 차단되었습니다.
그 순간 명희는 다음 재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은 단순한 대면이 아니라 모든 진실을 꺼내놓기 위한 예고였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법정 대기실에는 이른 시간에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을 만큼 실내는 유난히 조용했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윤아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시선은 바닥의 한 점에 고정된 상태였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유나의 머릿속에는 어제 주차장에서 있었을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불안만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나면 자신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먼저 법정에 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얼굴은 늘 차갑고 단단했으며 단 한 번도 약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그 얼굴이 오늘도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박수진이 대기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유나의 표정을 확인하듯 잠시 멈춰 섰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수진의 손에는 얇은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밤새 정리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유나 옆자리에 앉아 오늘 재판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유나는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머니에 대한 기대를 접어두려는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유나는 어머니가 끝까지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그 표정을 보며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말로 전해질수록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기실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명희가 조용히 대기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명희의 손에는 검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평소보다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유나는 어머니의 기척을 느끼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몇 걸음의 거리와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희는 잠시 서 있다가 유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열어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철은 유나가 처음 보는 것이었고 색이 바래 오래된 물건임이 분명했습니다. 명희는 서류철을 유나 앞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이 자리에 온 이유가 평소와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서류철만 바라봤습니다. 서류철 표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유나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은 분명히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사건 기록과 조사 문서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유나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역시 과거에 억울한 혐의로 조사받았다는 사실이 문서로 또렷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희는 그 과거가 왜 지금까지 숨겨져 왔는지를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그 선택이 유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전했습니다. 유나의 눈에 처음으로 혼란이 아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유나는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담담함이 남아 있었지만 어딘가 결연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희는 오늘 법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지키려 했을 가능성을 처음 떠올렸습니다. 그 깨달음은 위로보다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나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고 손에 쥔 서류가 떨렸습니다. 대기실 스피커에서 재판 시작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명희는 서류철을 다시 가방에 넣고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은 이전보다 더 무거워 보였고 동시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불러 세우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입은 열리지 않았고 그저 깊은 숨만 가슴에 쌓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유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제야 이 재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폭로를 앞둔 침묵은 그 어떤 소리보다 무겁게 대기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법정 안은 다시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입정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고 무거운 침묵이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피고인석의 서윤아는 등을 곧게 세운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취재진이 늘었고 법정 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리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한명희는 증인석이 아닌 검사석 맞은편에 서서 오늘 제출할 자료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냉정한 법률가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걸고 나온 사람처럼 보였죠. 강민재는 피고인석 뒤편에 앉아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이전보다 움츠러들어 있었고 숨소리마저 가늘게 들렸습니다. 재판장은 오늘 새로운 증거 제출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에 명희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명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개인 횡령이 아니라 조직적인 자금 유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자금 흐름과 그 승인 구조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숫자와 도표가 정리된 화면은 방청석에서도 명확히 보였습니다요. 재판장은 자료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검사는 즉시 출처를 질문했습니다. 명희는 해당 자료가 내부 기록과 외부 금융 자료를 교차 검증한 결과임을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은 감정 없이 그러나 단정하게 이어졌습니다. 유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그 가능성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추가로 해당 계좌의 실소유주를 확인합니다. 명희는 주저없이 강민재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고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고 얼굴은 눈에 띄게 굳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즉시 정숙을 요구하며 강민재에게도 시선을 보냈습니다. 강민재는 변호인과 짧게 귓속말을 나누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명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서류철은 오래된 기록임이 한눈에 보였고 방청석의 시선이 다시 모였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30년 전 자신이 연루되었던 사건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그 사건 역시 조직의 책임을 개인이 떠안았던 구조였음을 설명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단숨에 달라졌습니다. 검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고 재판장은 깊은 침묵 속에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명희는 자신의 과거를 숨겨온 이유와 그 선택이 오늘의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차분히 풀어냈습니다. 그 설명은 변명이 아니라 구조를 드러내는 증언에 가까웠습니다. 강민재의 얼굴에서는 이제 완전히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더 이상 시선을 들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어떤 각오로 이 자리에 섰는지를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눈물과 함께 밀려왔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휴정 시간 동안 법정안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유나는 손을 꼭 쥔 채 명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은 여전히 고닫지만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휴정이 끝나고 재판이 재개되자 재판장은 판결 요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에 대한 횡령 혐의는 증거 불충분 및 구조적 조작 정황으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어 강민재에 대해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법정안이 다시 크게 술렁였고 취재진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하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이 아니라 풀려난 숨과 같았습니다. 명희는 자리에 서서 판결을 끝까지 들은 뒤 천천히 유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유나와 명희의 시선이 법정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에는 말보다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희는 몇 걸음 다가가 유나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의 손은 아직 차가웠지만 명희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짓 하나로 법정에서의 싸움은 끝났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방청석의 소음과 셔터 소리가 멀어지는 듯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 진실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의 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녁 한강 산책로에는 부드러운 노을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번지는 붉은 빛이 천천히 흐르며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한명희와 서윤아는 나란히 걷고 있었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시간들이 남아 있었죠. 발걸음 소리만 잔잔하게 이어졌고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유나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희 역시 딸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강물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 침묵은 어색함이라기보다 서로를 조심스레 확인하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법정에서의 소란과는 전혀 다른 시간의 흐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가 놓인 곳에서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벤치에 앉자 노을은 이미 절반쯤 강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용기를 내어 왜 진작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원망보다 조심스러운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희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고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유나의 인생을 가로막을까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딸의 삶에 짐이 되는 순간을 상상하는 것이 더 무서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의 선택이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처음 떠올렸습니다. 그 외로움은 법정에서 보았던 냉정함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유나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은 천천히 가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가방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유나를 안고 웃고 있는 젊은 명희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사진 속 웃음과 지금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명희는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 말이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도착한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여전히 서툼이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 손을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한강 위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강물에는 이제 붉은 빛 대신 잔잔한 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앞으로는 함께 걸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처럼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과거를 지우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물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고 밤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시간은 비로소 같은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